제10장에 모두가 만족하는 호소법. 나는 무법자 제시 제임스가 살던 미주리주 외곽에서 자랐다. 한 번은 카니에 위치한 제임스 농장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제시 제임스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 전에는 나에게 시아버지인 제시 제임스가 어떻게 기차를 털고 은행을 강탈한 돈으로 이웃 농부들의 빚을 갚아주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시 제임스 역시 마음속으로는 뜻이 싫죠. 쌍권장 크로울리, 알 카포네와 같은 범죄자가 그랬듯이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실상은 이렇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자 이기적인 면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사람을 잘 분석했던 J.P. 모건은 막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는 보통 두 개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첫 번째는 그럴듯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유는 실제 이유다. 그 중에 사람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은 실제 이유다.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모두 이상주의적인 우리는 그럴싸한 동기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보다 고상하고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과연 실천하기에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펜실베니아 아주 그레놀든에 자리한 파렐 미첼스의 해밀턴 제2파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파렐에게는 불만에 찬 세입자가 있었다. 그는 이사를 가겠다고 파렐을 협박하는 중이었다. 임대차 계약이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나 그는 계약과 상관없이 당장 방을 비우겠다고 통지를 한 것이었다. 내 강연에 참석한 파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경운에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을 전에 다시 아파트를 세워놓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임대료를 다 날리게 될 상황이 뻔히 보이자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평상시라면 당장 세입자를 찾아가 계약서를 똑바로 보라고 청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이사를 해야겠다면 즉시 남은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그 돈을 받아낼 것이라고 엄포로 놓았겠지요. 하지만 버럭 화를 내며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는 대신에 나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도시 전달 주신 메시지를 받았지만 당신이 진짜 이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임대사업을 한 덕에 사람을 제법 잘 보는 편인데 처음 보았을 때부터 당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 안목을 믿기 때문에 내기를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죠. 며칠의 시간을 드릴 테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임대를 내야 하는 다음날 첫 달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사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확신하건대 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니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하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곳에 계속 머무를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람이 되든 원숭이가 되든 그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이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직접 임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계속해서 머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 명예롭게 행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 테지요. 고인이 된 로스 클리브 영은 신문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진을 게재하자 편집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더는 그 사진을 싣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진이 싫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는 것을 특이했다. 그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가지는 존경심과 사랑을 이용했다. 그는 이렇게 했었다. 저는 그 사진을 싣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지 않네요. 존 D. 록펠러 주니어가 신문 사진기사들이 자녀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멈춰줬으면 했을 때 그 역시 보다 고상한 동기와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이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소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싶어하는 욕구에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중에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해할 거요. 아이들이 매스컴에 너무 노출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이요. 메인주에서 온 가난한 소년이었던 사이러스 H. 커티스는 더 세도레이 이브닝 포스트와 레이디스 홈 저널을 소유한 백만장자가 되기에 앞서
혜성처럼 업계에 등장했을 당시 그는 다른 작시가들처럼 기고자들에게 원기를 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인류 작가들을 고용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작은 아씨들을 쓴 불멸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이 엄청난 인기를 끌던 당시에 그녀의 글에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바로 그녀가 가장 애정을 가진 자선원치의 $100를 기부한 것이었다. 회의적인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노스 클리프나 록펠러, 감성적인 소설가에게 먹힐 일이지. 하지만 나에게 줄 외상값이 있는 말도 통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통하지 않아. 당신이 맞을 수도 있다. 모든 상황과 사람에게 통하는 법칙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얻고 있는 결과물에 만족한다면 굳이 변화가 필요할까? 하지만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가 되었든 당신은 한때 내 강의를 들었던 제임스 L. 토머스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것이다. 어떤 자동차 회사를 이용하는 6명의 고객들이 집을 청구서 내용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 청구서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고객은 없었지만 그들은 청구 내용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고객은 서비스를 받은 당시에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회사가 틀릴 일은 없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채권부서 직원들이 연체된 청구 금액을 받기 위해 이를 처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과연 그들이 성공했을까? 직원들은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설적으로 만기가 한참 지난 청구 비용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회사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그것은 그 고객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회사가 고객보다도 자동차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말로 두둥할 필요가 뭐가 있다는 말인가? 그 결과 그들은 논쟁을 벌였다. 이 방법 가운데 하나라도 고객의 마음을 돌리고 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했을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신도 안다. 이 단계에서 채권 담당자는 법률가를 대동해서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당 사안이 본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부장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객들을 조사한 뒤에 그들이 모두 청구된 비용을 제때에 납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청구 방식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 같았다. 본부장은 제임스 L. 토머스를 불러서 그에게 이 불량 채권들을 회수하라고 시켰다. 토머스는 다음의 방식을 택했다. 첫째로, 나는 연체된 청구 비용을 받기 위해서 고객을 한 명씩 방문했습니다. 청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가 그들을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책을 범했는지 알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의견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가 결코 실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오직 고객의 차이만 관심이 있으며 그 차이에 관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고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는 고객이 권위자라고요. 네 번째, 나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관심과 공감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결국 고객이 이성을 되찾았을 때 나는 그의 페어 플레이 정신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이 일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저희 역시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사 직원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귀찮고 화가 나셨을 테지요.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곳에 앉아서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공정하고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 일을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선생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여기 청구서가 있습니다. 이 청구 금액을 알아서 조정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선생님과 똑같이 금액을 조정하시려 믿습니다. 여기 청구서를 두고 갈 테니 조정하신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고객이 청구서를 정정했을까? 분명 그랬다. 그리고 그 일을 무척 재밌게 받아들였다. 청구서는 $150에서
$400 사이의 금액이었다. 하지만 고객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을까? 딱 한 명만 그랬다. 오직 한 사람만이 문제에 비용을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비용을 지불해 주었다.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은 6 고객 모두가 2년 이내에 새 차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토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객이 자신이 바르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기꺼이 그리고 간절히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예외는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당신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마저도 당신이 그들을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 대부분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글쎄, 더욱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라. 더욱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